안녕하세요. 조윤숙입니다. 오늘은 4050 샤이 보수들은 왜 광화문에 나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어제 있었던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이제 업무적인 관계로 알게 된 분과의 어제 소통 중에서 통화를 하다가 그분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스탑 더 스틸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다시 반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Stop the Steal이라는 사인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밍아웃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특히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깊은 신뢰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한테 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진 그 배경이 뭘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카톡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카톡 푸사에 제가 저 뒤에 Stop the Steal이라는 사인을 들고 찍은 사진이 제 카톡 푸사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나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갑자기 이제 소신 있게 드러내신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서 꺼낼 수가 없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각 연령대별로 특징들이 있거든요. 연령대별로 특징들이 있는데 40, 50 세대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서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광장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연령대별로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607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가장 주류를 이루는 세대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이제 광장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쭉 정말 몇 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더우나 추우나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싸워오신 분들, 이제 이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계엄 사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분들도 의문이라는 걸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무리를 해서 이런 의문에 대한 어떤 그 계엄령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문의 출발점이 되어서 타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도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기가 어찌됐건 간에 이 광장에 뛰어나오시게 된 배경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6070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유튜버 한 명이 정말 천다리부터 이 사람이 구독자 1000명 정도일 때부터 차례차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유튜버를 내가 키운 것 같은 그런 되게 깊은 팬심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대한민국이 마치 내가 키운 우리 대한민국 정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청춘, 내 피땀 눈물을 모두 갈아 넣어서 성장시킨 정말 내가 키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는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어떤 소중한 정말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으로 나오시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내 자식 새끼들한테는 절대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이제 70대 어떤 후반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릴 때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난 가장 연령이 많은 어르신은 88 되신 어르신을 제가 뵀거든요. 이제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도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광장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계엄령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분도 역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직접 내가 공산주의 체제를 겪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를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식 새끼들하고 내 손주들한테는 절대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없어서 내가 지키려고 나왔다고 말고, 지키려고 나왔다라고 아흔이 다 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한 가지는요. 나는 이렇게 나와서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 자식 새끼들은 나와 뜻이 맞지 않아.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양쪽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수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무죄라는 거를 이제 어떤 주장하며 싸워왔던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8년 가까운 시간을 광장에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끝내 저를 설득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나가 싸우는 부모님의 마음도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결정하는 이 4050들의 마음도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부모님들이 말하는 그 뜻이 맞지 않는 자식의 전형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변화되었던 이 과정을 꺼내면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누군가 한두 사람 정도는 이런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찍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6070 세대들은 이제 이런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정말 남다른 어떤 깊은 애정 플러스 내 자식 새끼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10대들은 진짜 말랑말랑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 저는 사실 그때 한국에 없었어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세미나를 참석하는 중이었고, 아침에 외국인 친구한테 심지어 이 너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다, 경제는 개박살났다라는 얘기를 외국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사실은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그 얘기를 들은 거라서 저한테는 이 계엄이 그렇게까지 막 되게 무섭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계엄령이라는 게 선포됐는데 불과 한 2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가 됐고,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 시간은 한 6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계엄령이라는 게 진행됐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심지어 이야기로 전해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계엄령은 사실 뭐 저도 제가 직접 계엄령을 겪었던 세대는 아니니까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니고 민간인을 총으로 위협하고 뭔가 이제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있었고 한국에서 제가 계엄령을 경험했다면 제가 느꼈던 공포의 정도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야기로 전해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10대인 아들과 집에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집에 둘이 있는 엄마는 얼마나 이 사실은 공포스러웠을까. 이 정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 엄마였다면 내가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같은 상황을 같이 겪었어요. 이제 조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거든요. 고3인 아들과 40대인 엄마. 40대인 엄마는 그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계엄령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 꽂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로 인해 불평과 두려움과 공포를 겪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아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아이도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조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한테, 그러니까 제 동생한테, 엄마, 우리나라 언론은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해외 언론을 봐야 돼요. 엄마가 영어를 잘하니까 엄마한테 그런 정보를 주고 엄마가 다시 이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오히려 10대인 아들을 통해서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면
10대 아이들은 사고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어떤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왔을 때, 호기심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40, 50 세대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40, 5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올인을 했던 세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딸이 셋이었는데 나이가 거의 연년생 터울이에요. 2살, 1살 이렇게 셋이 쪼르륵이다 보니까 셋을 딸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군대를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3명의 아이를 거의 동시에 심지어 IMF가 겹쳐 있는 그 시기에 대학을 보냈다는 건, 셋을 다 대학을 보냈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은 해내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 집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70대 어르신들의 댁에서는 대부분 다 일어났던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 교육에 굉장히 올인했던 시대였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 덕분에 잘 자랐어요. 잘 배웠고 잘 자랐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인 포지션에 이제 입지를 다진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사람이 40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서 삶의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내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걸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설득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스스로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맞다라고 스스로 그게 납득이 되어야지 뭔가 그게 감정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막 누군가가 그걸 부르짖는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스로 납득이 될 수 있어야지 그런 상황들에 스스로 설득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설득이 되게 사실은 어려운 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런 말에 쉽게 뭔가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나한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는 대상이 내가 여기까지 성공하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조차도 굉장히 귀를 활짝 열고 거기에 대해서 다 무조건 스폰지처럼 수용하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니까 40, 50 세대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40, 50 세대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냥 포기한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7년 넘게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저한테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설득이 되지 않았나 보면은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제 브리핑을 하시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톤의 매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걸 전달하시는 그런 어조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뭔가 되게 이제 울분에 차 있는, 아빠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본인의 감정이 앞서서 이제 격앙돼서 때로는 뭔가 거기에 이제 막 화와 욕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딱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나는 마음과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족끼리 뭔가 소통이 어려운 게, 가족끼리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이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뭔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감정이 앞서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0, 50 세대를 일단 첫 번째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40, 50 세대라고 하면 일단 자신의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있을 뭔가 되게 삶이 바쁜 나이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한참 커나가는 나이고 뭔가 돈 들어갈 것도 되게 많은 나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업무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나이고,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외적인 것에 애써 내가 관심을 가질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게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내가 이게 옳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을 소추했는데 지금 심지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내란죄를 명분으로 해서 탄핵을 찬반 투표를 했던 건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은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되게 넌센스의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알아요. 내가 여기 동의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행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마음으로 1000% 동의를 하는데 내 입 밖으로 그걸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꺼내지 못할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크게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좌파 성향을 가진,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가요? 좌파는 일단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장하는 어떤 메시지 자체가 개혁, 혁신, 진보, 새로운 것, 이런 키워드들이 주는 느낌이 어때요? 사실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사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키워드들은 뭔가 세련되고 지적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 그들이 입으로 외치는 이런 구호들은요, 그 사람들을 마치 세련되고 지적이고 앞서가고 뭔가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키워드를 외친다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항상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숫자를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호를 외친다고 현실에서 그 구호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뭔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구호는 이렇게 뭔가 세련되고 뭔가 앞서가는 느낌을 주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여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좌파에서 저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잘해요. 그래서 좌파의 성향,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굉장히 스스로 그런 걸 드러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좌파가 한 명이 있다면 마치 이 한 명의 좌파가 10명 정도의 몫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자신이 대변해도 굉장히 홍보해서 주변에 마치 좌파가 진짜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이 사람들의 이런 열정에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뭔가 설득되고 흡인되기도 하죠. 그래서 좌파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흡인할 수 있는 동기가 뭔가 보면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이 어떤 것에 현혹되는지, 인간이 어떤 것에 끌리는지, 인간은 뭔가 감정에 잘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내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요, 우리는 100%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은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그 사람들을 빠르게 흡인할 수 있다는 걸 좌파들은 너무 잘 알아요. 뭐에 취약하냐면요, 우파는 사실 우파의 보수에 정말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은 오래된 고전에 있어요. 근데 이 우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깊고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변화라는 키워드가 사람한테 설레임을 주긴 하지만 변화 자체가 뭔가 굉장히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변화 안에서 변화를 하지만 그 안에서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변화 자체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파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보수잖아요. 보수. 이 보수라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는 것조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성향, 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조용한가를 보면, 사실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지지하고 있지만 그걸 꺼내서 드러내지 못하는 샤이 보수 우파들이 저는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4050쯤 되면요, 우리가
잃을 것들이 많아져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반도 닦았고요. 사회적으로 내가 명예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견해를 드러냈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을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아. 중산층이야. 그러면 쥐고 있는 게 많다는 건 뭔가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잃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기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 자기가 똑똑하게 알아서 잘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사실 누군가 개입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걸 보면, 사실은 저도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선택하는 건 다 옳고 내가 충분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게 다 옳아라는 그런 저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근데 인간은 틀리지 않고는 옳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틀려본 경험이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를 한 번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의 답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 밖에 나와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에게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마다 답이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훈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5년 전과 지금과 5년 후에 답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 답인지를 한 번에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옳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많은 앞에 오답의 어떤 오답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옳은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요. 저한테는 사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그 계기가 계엄령이었죠. 예전에 했던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건 알았어. 오케이, 틀렸다는 거 인정. 틀렸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옳은 방향으로 내가 가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여기까지 가는 길은 사실 굉장히 멀고 사실 굉장히 마찰과 저항이 심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나도 그런 당신과 비슷한 생각과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했던 자신의 경험을 꺼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아니면 뭔가 주변에서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라는 걸 얘기해도 어차피 안 먹히니까 먼저 그 경험을 했던 누군가가 목소리를 꺼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제 유튜브에 영상에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와 같으시군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공감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 유튜브 글에다가 댓글로 그걸 쓰시면 그 여러분이 설득하고 싶은 그 사람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이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이런 저의 글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SNS로 가져간다거나 유튜브에도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로서만 유튜브 기능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유튜브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홈에 가면요,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이런 영상들의 링크를 갖다가 링크를 걸고 여러분의 의견을 한 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감받은 내용을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짧게 글로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과정, 그리고 플러스 그 사람한테도 뭔가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그 사람의 모멘텀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박스 밖에 나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고, 충분히 학습 능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현재 이 반대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어쨌거나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꺼내는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거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 이 샤이 보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이 댓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응원하는 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마음으로 하는 응원이에요. 자, 여러분, 좌파에서
외치는 구호 메시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 지수라든지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구호는 얼핏 듣기에 되게 희망적이고 우리한테 뭔가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키워드가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라운드C에서 김성원 씨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에너지, 일단 이 지금 현재 에너지가 좋다.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는 정말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휴먼 에너지, 인간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고 에너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정말 이 싸움은 여러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함께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포트를 해준다는 게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채널에서 각자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JTBC나 MBC나 KBS 같은 곳에서는 전혀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아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다가 대통령한테 최근 조금 이제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약간 뭔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볼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죠.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지금 기회주의적인 아주 지금 밥맛 떨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쨌건 지금 공중파에서는요. 진실을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1인 방송국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최대한 우리는 이 온라인에서 많이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30대에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되게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건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는 그냥 나는 구경만 할게. 너는 열심히 싸워. 나는 그냥 구경만 할게. 한마디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지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는 거. 그러다가 잘 되면 어떡해요? 잘 되면 그때 나가서 박수치고 같이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태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소중한 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내 역할만큼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고 두 번째는 이 전투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투 인력은 누군가는 현장에 뛰어나가서 현장에서 싸우고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싸워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신념을 여러분의 가족만큼은 세임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의 가족만큼은 설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샤이 4050 보수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제일 좋은 건요. 광장에 뛰어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광장에 뛰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이거를 정말 못하겠어. 이거 못하겠으면 여러분 온라인에서라도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쪽에 공유를 해 간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한 몇 줄이라도 덧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컨텐츠의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어서 이 컨텐츠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생산하는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만큼이라도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설득을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하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도 그러면 경제력은 다른 연령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정도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정말 내가 내 몸빵 하시는 분들, 정말 이 몸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총알이라도 좀 장전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든든하게 싸울 수 있게 이 경제적인 서포트라도 그러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2030 세대 분들은요 좀 달라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돈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믿는 가치 판단이 뭔가 그것과 일치하면 돈이 내가 조금 그것에 대해서 내 어떤 돈이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돈이 뭔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가 있다면 돈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따라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사실은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시국에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이끄는 그 2030 세대들을 보면 이제 주로 3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믿는 가치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가치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연결해주면 2030 세대들은 굉장히 빨리 설득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사실은 또 굉장히 행동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이제 굉장히 뭔가 빠르게 파급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막 4050들은 막 아니면 6070들은 이거를 막 굉장히 무겁게 진지하게 막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되게 우습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노총에서 뭐 경찰 폭행하고 진짜 사실은 법 위에 민노총 이런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법에 대해서, 법과 질서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파괴하는 이 무법자인 거죠. 근데 그 어떤 영상에서 브라운데스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민노총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근데 여러분, 빨갱이란 말을 입에 담으실 수 있으세요? 빨갱이란 말이 어느새부턴가 언제부턴가 빨갱이라는 말은, 그 말을 쓰는 게 왠지 내가 못 배우고 교양 없고 뭔가 되게 수준이 낮고 격이 낮은 것 같은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사실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빨갱이라는 말을 그냥 입 밖에 훅 뱉어버리는 걸 보고 사실은 너무 놀랍기도 하고 속이 다 후련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우파라고 하는 이 우파가 사실은 보수라고 하는 어떤 깊고 진중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우파가 아니라 우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라는 사실은 우려 때문에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견해와 성향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좌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막 정치적인 성향을 스스로 드러내는데, 우파는 우파인데 그거를 스스로 우파인데 우파라고 말을 못하는 거. 우리가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우리가 보수이고, 우리는 우파의 그런 어떤 기질과 어떤 전통과 그런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우파와 좌파, 저는 정치적인 견해보다 저는 경제 관점에서 보거든요. 항상 저희 멘토님께서 헷갈릴 때는 돈을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좌파와 우파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현실 세계에 더 크게 기여하는가. 좌파는 이상적인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 우파는요, 숫자와 결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구호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나요? 숫자와 결과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사실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 경제 문제 없이, 결과 없이 우리가 어떤 구호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현실 세계에 기능하는지를 보면 우파의 속성을 가진 시스템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훨씬 더 현실의 문제들을 진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파의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우파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우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자. 좌파에서요, 마케팅으로 사실은 그런 이미지, 세련된 것 같은, 앞서가는 것 같은, 사실은 다 이게 좌파에서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거든요. 어떤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새롭게 바꿔가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지루하고 꼰대 이런 느낌의 우파가 아니라 보수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가치들을 충분히 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새로운 이런 우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보수와 어떤 이런 인간의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드러냄으로써 우파와 보수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저는 목소리를 꺼내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